본 팟캐스트는 제주 메세나협회의 2024년도 메세나 매칭 그란트 선정 사업으로 기업 한라 엔지니어링이 후원하고 스튜디오 아담과 팀 아시들이 함께 제작하는 제주 문화예술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는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 삼방이라고 하고요. 오늘 게스트는 제주에서 래퍼로서 힙합퍼로서 활동해 오셨으면서 동시에 클럽 공연도 기획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술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콘텐츠 기획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신 구도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가기 앞서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구도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래퍼는 아니죠. 노래방 래퍼. 노래방 래퍼고 지금은 이제 구 재면소 그리고 현 골방 랩소디. 골방 랩소디. 네, 이름을 요번에 바꿨어요. 네네네. 그래서 골방 랩소디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구도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 활동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구도자라는 게 어떤 뜻이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구도자가 원래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해요. 그 도를 추구하는 사람,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그 지인분이 제 태도가 약간 거기에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있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그 구도자라는 닉네임을 써보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원래 있던 구도자라는 의미보단 그게 원래 구할 구, 길도,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이제 한자 의미인데 거기서 구할 구를 9구로 바꿔서 9가지 너 나름의 지켜야 될 어떤 길들을 정해서 약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 그 당시에는 그 닉네임이 래퍼로서의 닉네임은 아니었고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한 닉네임으로 그렇게 써보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냅다 좋다고 했죠. 근데 9가지가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약간 도로 삼아야 할. 네, 그렇죠. 근데 9가지는 너무 좀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쓰다가 말고 전역을 하고 나서 근데 자연스럽게 랩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게 되더라고요. 시작부터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구도자라는 이름이 생긴 배경은 좀 그 전역 이후의 시기였던. 그렇죠. 래퍼로서의 구도자는. 그렇구나. 물론 아까 시작하실 때 뭐 노래방 래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래퍼로서의 활동명 역시 구도자였고 나름 그런 활동명과 래퍼라는 타이틀에 맞는 나름 인상적인 이력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팟캐스트 이 특성상 이러한 예술 문화 혹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몸담았던 장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뭐 랩 내지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나 배경은 어떻게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음악 자체에 어떠한 매력을 느꼈을 때는 중학교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 그 유성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케이블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말해도 되나요? MBC, KBS라는 그 뭐 KBS랑 MBC만 있는 저희 집이 조금 가난한 상태라서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밑에 층 주인 이모가 유성방송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가끔 운이 좋으면 안테나 타가지고 그 당시에 엠넷이 없을 때니까 MTV가 없을 때라 V 채널이라고 해외 전문 음악 채널이 있었는데 그게 뜨는 거예요. TV에. 그쵸. 네네. 그래서 그거를 들었는데 완전 센세이셔널한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들었던 게 저격의 그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그게 나올 때 그 유선방송 운 좋게 그게 나올 때만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날 드럼통에 불을 붙이고 어떤 그 흑인 형님들이 점퍼를 입은 상태에서 처음 보는 어떤 단어들을 계속 뱉으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게 너무 멋있던 거죠. 뭔진 모르겠으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그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걸 해야겠다라기보단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구나, 멋있는 거구나라고. 그때는 되게 생경하면서도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받았던 거구나. 약간 해외 음악 방송을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를 통해서 타고 온 거기서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접하셨던 뮤지션이나 장르가 힙합이었던 건가요? 예,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그 우텐 클랜이라는 우텐 클랜. 네, 어쩐지 좀 사람이 많더라고. 많은 사람이 랩을 해요. 근데 굉장히 조금 뭐랄까 정서적으로는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하죠. 약간 우텐 클랜이니까. 그러니까 직역 그대로 했을 때.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멋은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뭔가 들리는 게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에 취하시고 반하신 거니까. 그 비트가 크림인데 처음에 제가 The cash rule everything around me, cream, get the money, 달러 빌려 약간 이래요.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때 몰랐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맞는 얘기더라고요. 되게 드라마틱한 그 만남이네요. 이 힙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접한 그 순간이. 이게 저희가 좀 곧잘 사담으로 빠지긴 하는데 혹시 요즘 좀 영한 래퍼들이나 뮤지션들도 조금 보시나요? 듣죠. 뭔가 익숙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한국의 래퍼가 있는데 그분도 좀 프리스타일에 대한 이력이 있으신데 그분이 우텐클랜한테 너무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약간 우텐클랜처럼 살았다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요? 베디홈이라는 예명과 루다라는 예명을 거쳐서 지금 언오피셜 보이라는 언오피셜 보이라는 이름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분이 한때 자기가 진짜 우텐클랜인 줄 알았다고 막 얘기했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그분이 그 우텐클랜에 취했을 때 모습과 방금 그걸 접하셨을 때의 약간 그 동심 바이브가 되게 겹쳐져서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음악을 접하시고 어찌됐던 학생 때 접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뮤지션으로서 래퍼로서 이렇게 발돋움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만난 다음에 말씀 주시니까 사실 어떤 안테나를 타고 TV 방송 송출했던 게 제가 겪어보진 못해서 저한테는 꽤나 아날로그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더 이 래퍼로서 발돋움 했을 그 과정이 좀 예상이 안 가요. 조금 더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 단순하죠. 일단 우텐 클랜을 이게 봤잖아요.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접할 데가 없네.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따라했죠. 영어를 모르는 상태인데. 그 본 거를 따라 계속 그러니까 외울 때까지. 그러니까 한글로 막 쓰는 거예요, 영어를. 그 들었던 것들을.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아주머니 TV에서 송출이 간간히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받아 적고. 그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때 알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주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녹음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믹스테이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게 믹스테이프라고 하는데. 테이프 돌리는. 그렇죠. 녹음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해봤는데 좋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그런 느낌은 안 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한글로 하면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내 이 상황을. 그러니까 가사를 쓴다는 생각은 감히 못하고 프리스타일을 처음 한 거죠.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은 개념이 없을 때 그냥 하고 싶은데 나는 가사도 쓸 줄 모르고 비트도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밴드, 이 플로우를 한글로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 오늘 뭐 엄마한테 뭐 잔소리 들었다 그러면 그 잔소리를 공원에서 이제 하는 거죠. 고성방가인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계속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사 써볼까? 가사를 썼죠. 체계가 전혀 안 잡힌 그런 가사였는데 왜냐면 라임이라는 개념을 모를 때라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라임이라는 게 살짝은 비밀스러운 어떤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리듬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가사를 쓰고 이제 저 혼자 친구들에게는 창피하니 부끄러우니까 공유를 안 하고 저 혼자 이렇게 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되게 훌륭한 힙합 문화가 있고 음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거를 미친 듯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이제 미친 듯이 랩 연습을 했죠. 이게 재밌는 건데 래퍼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자유 시간에 할 거 없을 때 계속 수첩에 적고 랩을 하고 비트는 어디서 구했느냐? 그 군대에도 노래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 노래 비트 그 노래 맞춰서 가사 쓰고 해보고. 예. 그리고 전역을 했고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예. 근데 제대로 한 거는 전역하고 나서 근데 이거는 조금 길어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힙해요. 진짜 아무도 안 믿더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네. 이거 있을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할 게 없으니까 대체로 공원 가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랩하고 하는 것들을. 네. 네. 쓴 게 많으니까. 가사가. 이제 한데 어느 날인가 저 친구 2명 그때는 이제 계속 학생 때부터 인연이 계속 이어졌던 친구 2명이 있었는데 네. 이 3명이서 공원에 자주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랩을 하니까 한 명은 그럼 내가 비보이가 되마 하고 또 한 명은 그럼 내가 비트박스를 할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네. 네네네. 해서 이 3명이서 이제 그 공원 가가지고 막 하다가 멀리서 어떤 힙합 복장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힙합 복장 찾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오는데 뭐지? 해서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이제 저희 쪽 오기 전 가운데쯤에서 갑자기 가방을 내리더니 그 가방에서 붐박스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박스요? 붐박스라고 옛날에 흑형들 왜 엄청 큰 라디오 같은 앰프 거 같은 건가요? 스피커라고 라디오 큰 라디오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라디오. 예, 네네네. 예. 그래서 그거 갑자기 가방에서 그게 나오니까 놀랐죠. 근데 그걸 틀더니 비보이였던 거예요. 거기서 비보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러니까 실제 앞에서 힙합이라는 어떤 컬처를 향유하는 플레이어는 처음 봐서 네네네. 너무 반가워서 말을 걸었죠. 말을 걸어서 이게 본인들이 그 늘 연습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보겠냐고 해서 같이 갔죠. 가보니까 래퍼는 없었고 그냥 비보잉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게 플레이스죠. 그러니까 힙합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간절한 어떤 그 플레이스라서 늘 갔어요 거길. 춤도 안 추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랩하고 거기 친구들은 춤을 추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붐박스를 꺼내서 춤을 췄던 그 친구가 형 저쪽에서 누가 랩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해서 달려갔죠. 달려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핸드폰에 그 비트를 어떻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 들으면서 랩을 하고 있던 거예요. 처음 보는 래퍼. 그래서 말을 걸었죠. 너무 반가워. 그러니까 저가 내성적이에요, 굉장히. 근데도 말을 건 거지.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말을 걸어보니 본인은 랩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자기 친구가 굉장히 잘한다고 하면서 친구를 소개시켜줬고 그 형님인데 이제 그 형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형님이 이제 뭐 제대로 된 작사 방법이라던가 뭐 그런 모든 노하우를 다 저한테 알려줬어요. 잠시만요. 이게 너무 많죠. 엄청나게 그 긴 서사가 암축돼서 들어왔는데 약간 소년 성장물 만화책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대다수한테 음악 내지 힙합 내지 어떤 예술 장르에 대한 접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으면 예를 들어 어떤 플레이어나 뮤지션이나 누군가의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물론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약간은 다른 게 힙합이 뭔지도 모르는 힙합이라고 규정되지도 모르는 무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힙합이었지만 그걸 보고 와 이게 뭐지? 해서 시작했다가 방금 뭐 한국어로 된 걸 듣는다고 한 건 학생 때 그러니까 랩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힙합 뮤지션의 음악을 들었었단 말이잖아요. 이게 벌써 역순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본투비 힙합스러운 느낌이 지금 드는데 그렇게 해서 뭐 뮤지션 듣고 노래방 가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다가 아까 말한 그런 조금 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을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같이 놀던 친구들은 아까 말한 뭐 비보이 하시는 분들, 비트박스 하시는 분들은 구도자님 포함해서 어떤 힙합이라는 컬처를 투명하게나마 흐릿하게나마 주파수로 좀 공유를 하고 있던 상태였던 건가요? 저 생각인데 그 친구 둘은 저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저 낭만의 연속인데?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은 힙합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고 제가 랩을 하고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처음 노래방 갔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그 들었던 우리나라 힙합 곡이 있더라고요. 그 드렁큰 타이거. 드렁큰 타이거. 네. 그래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 너무 웃긴 거지. 이런 장르의 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엄청 필사적으로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걸에서 멋을 느꼈을 리는 없고 그냥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랬던 거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물어본 적은 없는데. 힙합인데? 근데 잠깐 별 얘기 안 했는데 약간 찡한데요? 그렇구나. 잠시 약간 여운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분을 그렇게 해서 여기가 시기적으로 좀 전역한 이후 네, 전역하고 만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뭐 본격적으로 약간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시작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는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작곡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는 정말 소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장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네네네. 다만 이제 그 형이 얘기를 해줬던 건 작사 방법이라던가 뭐 리듬을 어떻게 타는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레코딩을 하고 싶은 거지. 이제 동료가 생겼고 네네네네.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형님이 저는 너 혹시 가사 쓴 거 있니? 라고 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보여줬죠. 그 형님이 하는 랩을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내 거를 가사를 보고 실망해서 연락을 끊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의외로 괜찮은데? 이거 조금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괜찮겠다 하고 네. 그때부터 너무 욕심이 생겨서 레코딩을 하자. 네. 그 형하고 같이 녹음. 네. 네, 녹음을 하자. 근데 녹음 장비가 없네. 네. 컴퓨터는 있어.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받아왔어요. 망해가는 노래방이 있었는데 마이크를 하나 받고 보니까 근데 컴퓨터에 꽂을 데가 없어. 그게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 마이크 끝이 잭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어댑터를 구해서 PC에 그냥 무식하게 바로 꽂았죠. 네. 네, 꽂고 참 다행인 게 그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서 네. 검색을 해보니 이제 쿨레딧이라는 시퀀서는 아닌데 녹음은 가능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로 처음에 녹음을 했죠. 근데 이상해 소리가. 생각해보니까 양말을 이렇게 마이크 뒤집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진화했던 것 같아요. 예, 양말에서 이제 스타킹에서 팝필터로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아날로그틱하니까 네. 오히려 그 진정성이 더 진하게 느껴진다. 아까 말한 그런 동료들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일종의 팀이 형성된 거. 크루가 형성이 된 거죠. 크루. 네. 저는 여기서부터도 약간 충격적인 게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춤추는 분을 통해서 특정한 공간에 가니까 약간 그 비슷한 니즈? 그렇죠. 사람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던 시대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 핸드폰. 나오기 전 핸드폰. 그러니까 그렇게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사람들이 뭔가 약속된 시간이나 혹은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교류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완전 생경하진 않아도 뭔가 되게 흐릿흐릿한 그런 느낌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블로우업이 됐을 때 저는 아직 좀 더 어린 나이였을 테니까 그냥 상상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구도자님처럼 어떤 조금 더 좋아하는 결의 사람들이 모여서 랩 내지 음악을 하는 사람끼리 조금 더 속카테고리 돼서 팀이 결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끼리 뭐 크루를 이루던가 팀을 이루던가 하면서 조금 더 본인이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매니아틱하게 뭐 어떤 개별적인 활동들을 제주 안에서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가 크루라는 개념을 잘 모를 때예요. 특히나 제주도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이제 그 형이 크루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말해주면서 우리도 크루를 만들자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때는 처음에 2명. 크루 이름 뭐로 할까?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 곡을 만들고 나서 이제 공연을 한 거죠. 그냥 무식하게 공연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연은 지금의 오늘날의 버스킹인데 그 당시에 버스킹이라는 개념을 모를 때라 앰프 하나를 이제 구해가지고 작은 앰프 하나 구해서
그 탑동에 있는 곳에서 이제 했는데 네. 너무 좀 신기해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근데 한 곡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곡을 1시간 동안 했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곡을 계속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개별 활동 이전에 크루로 단체로 하는 활동에 좀 더 포커싱이 가버리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두 명으로는 이제 우리 더 동료를 뽑자. 약간 루피처럼 해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제 접선이 돼가지고 그 중에는 원래 활동했던 분도 있고 처음 활동을 해본 적은 없는데 관심이 굉장히 있던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 기억에는 한 열댓 명이 됐어요. 엄청 불었죠.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냐? 오프라인, 그러니까 진짜 공연. 우리 이름으로 포스터 붙이고 하는 거, 관객 받고 해서 그러니까 곡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같이 하기도 하고 솔로곡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개별 활동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 그러면은 그 공연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방금 주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서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공연 어디서 공연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그 당시에 저가 아는 상황에서는 제주도에 힙합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었어요. 제가 활동하기 훨씬 전에 DP라는 힙합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는 문이, 제가 안타깝게도 활동할 때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럼 저희는 어디서 했느냐? 시청에 있는 각 바들 있잖아요. 가서 대관 요청을 해봤죠. 혹시 대관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뭐 얼마다 하면 주말에 저희가 가가지고 그 바 테이블부터 다 치워요. 다 치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저한테 알려줬던 그 형, 크루 리더 형이 됐는데 그 리더 형도 그런 형태로 공연을 하려고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포스터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티켓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계속 이제 궁리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해서 그 당시에는 시청에 있는 각종 바에서 한 4-5군데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찾아와 줬나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지인들로 가죠. 모르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인들로 하기 시작하다가 바로 한 형태는 거의 지인들 잔치였고 그러다가 이제 라이브 카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거기 사장님하고 저희 리더 형이 접선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거기서 주로 공연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라이브 클럽이기 때문에 라이브 카페이기 때문에 주로 라이브를 들으러 오시는 그 고객분들이 있어요. 애초에 그 수요가 있는 그쵸? 상태로. 네네. 그리고 사장님도 이제 저희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그래도 어쨌든 거기 그 라이브 카페 클럽은 라이브 카페 이름으로 내거는 프로그램의 라인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동안은 대관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싸이월드라는 게 생기니까 저희가 싸이월드 클럽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트루사이트라는 이름의 클럽을 만들고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사람들 정말 소중히 됐거든요. 공연 끝나면 뒤풀이 같이 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 공연이니까 막 100명이 넘는 거예요. 공간이 모자랄 정도. 대박이다. 근데 사실 지금 엄청나게 녹진한 과정이 되게 사사사사 지나간 느낌인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한 공연, 그러니까 그 공연이라 하면은 그 안에서 힙합 음악을 선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레코딩한 그러한 본인들이 쓴 가사에 대한 어떤 그 스핏을 하셨던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 그랬을 때 약간 그 초입부로 돌아가셔서 그런 현장감을 느끼셨을 때의 어떤 그런 감정들은 어떠한 것, 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히 저 성향에는 맞진 않았죠. 그래요? 왜냐면 이게 관객이 한 100몇 명이 되고 보통 대체로 공연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조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센데 이게 시야를
빛이 시야를 이렇게 가리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빛을 안 보기 위해서 앞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이 나를 보고 있는 상태고 제가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가 아직은 여물지 않아서 그런 측정이 안 되는 상황. 네.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일 문제 가사 이걸 외워야 되는데 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사를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첫 공연 때 저희 속된 말로 말아먹었죠. 네네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했죠. 비겁하게. 아, 눈에 지금 땀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두 번째 나왔잖아요. 똑같이 또 저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저을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공연이 너무 처음 시작할 때나 이럴 땐 저한테는 엄청 괴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긴 한데 약간 어떤 뭐 도파민 하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 약간 이런 맥락의 그런 걸 기대했는데 사실 그 중압감이라던가 현장감이란 게 되게 무겁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그 도파민 뿜뿜하는 네, 또는 반대로 저같이 이제 굉장히 위험 걸릴 정도로 네. 바들바들 떠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한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에 대한 어떤 활동을 지속해 나가신 이 랩이랑 힙합 음악을 붙들고 계셨던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외롭지 않아서랑 인정받아서. 인정받아서. 네, 그럼에도.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관객들 그 당시에는 관객들의 인정보단 래퍼들의 인정이 좀 더 달콤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잘하면은 재밌게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웠을까요?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 과거사는 거르고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증명을 한다라는 행위가 이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랩이라는 어떤 매개체가. 네. 그때는 힙합보단 어느 순간에 힙합보단 랩이 더 와버렸던 거죠. 네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저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나갔던 것 같아요. 약간 좋아하는 것들이 같이 향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프렌드십 그리고 거기서 받는 인정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살아있음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구나. 저도 학창 시절에 PC방에서 그리고 집에서 막 베러델 예스터데이랑 봄이 오라 이런 거 진짜 많이 불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징이면서 약간 범국민적인 인지도를 지니셨던 분의 통화 에피소드라서 되게 신박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이 전화를 받았던 시기가 약간 활동을 멈추셨던 쉬셨던 시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아름아름 잘 해나가고 계셨는데 활동을 멈추거나 쉬게 된 그런 배경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제가 지금 형태는 이제 랩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상태에서 스나이퍼 형이 연락 온 거였고 그 전에 또 한 번 쉰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뻔하죠. 랩을 못해 제가 랩을 못하더라고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어떤 한계점이 보였어요. 네. 아무리 해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군대에서 노래방에서 비트 틀고 그 노래방 그 반주에 맞춰서 제가 썼던 가사로 랩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즐겁고 더 편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답답하고 아무리 하면 할수록 뭔가 답답해요. 시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탁 하고 들더라고요. 왜냐면 힙합 라이프 스타일은 랩을 안 하더라도 언제나 항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과감하게 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됐는데 재밌게도 그게 마지막 공연이다라고 생각한 공연이 있어요. 큰 공연이었어요. 그때 이제 064라는 크루가 생겨난 계기이기도 한데 저희 이제 064 크루 안에 이제 지금은 BW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다른 타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힙합 크루 064일 때 마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야망이 있어. 뭐냐면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진짜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큰 공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이 친구가 이렇게 계산을 따져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공연을 열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노가다를 시작을 해서 300만 원을 모았던 거예요. 그 친구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요? 네. 그 마초라는 친구가.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려고 한다. 내가 이만큼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형들한테 페이를 정당하게 주고 싶어서기 때문이다. 라고 되게 멋있게 딱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 그 연합 공연처럼 이제 각 크루 장들만 네.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라인업으로.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봤을 때 제일 잘하는 친구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크루 개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계점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이게 맞을 비율일지 모르겠으나 굳이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 그 벼룩의 점프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네네네. 벼룩이 이렇게 점프하더라도 더 작은 상자에 두게 되면 그 점프가 낮아진다고. 그것처럼 내가 개별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무언가를 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30분이나 1시간 이상의 라이브를 나 혼자서 한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크루 단위로 공연을 하니까 분배되는 시간이 인원수에 이제 맞춰지게 되니까 근데 그 마초가 이제 기획한 공연은 그게 아닌 거죠. 한 명당 책임져야 될 시간이 굉장했던 거예요. 한 20분 정도씩. 근데 우리 집에 모인 이 친구들을 보니까 1시간은 너끈히 하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여기서부터는 서로 의견이 좀 달라져요. 마초랑 저의 견해가 좀 다른데 저가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크루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 1시간 이상 공연이 가능한 멤버들로 이게 진짜 우텐클랜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다 좋다고. 한 게 저가 생각하는 버전이고 이제 마초는 아니다.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예. 그러니까 그 크루를 만들자고 한. 네네네네. 그런 건데. 누구인지. 네. 초딩 싸움 같은 그런 거였구나. 완전 초딩 싸움이었죠. 네. 하지만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064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왔느냐? 다른 크루지만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시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시클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가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약간 개인 혼자 활동을 할 때 약간 올드한 펑키한 느낌으로 뒤에 이제 그 백업 보컬들 있죠. 싱어들을 두고 이제 하는 공연을 그 밴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064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가 지나도 이 친구가 그걸 만들지 않아서 우리 아까 다시 그 전화 돌아가서 우리 한번 크루 만드는 게 어때라고 하면서 그 064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시크라 하면서 야 064라는 이름으로 해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러면서 064라는 크루가 생겨났거든요. 한 명당 1시간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우텐클랜스러운 어떤 그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해야겠다. 뭔가 새로 하는 느낌 있죠. 네네네네. 새로운 시도. 이거 내가 나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론상으로는 1시간은 할 수 있는데 난 1시간 이상의 공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양질의 고퀄의 곡들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면서 시작을 했죠. 새로운 시작. 약간 그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네. 그런 좀 더 뭐랄까 하이라키에 있었던 멤버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팀을 만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활동 이력에 대한 약간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을 호흡기를 그냥 굳혀버렸죠. 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도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바로는 이 힙합이라는 그 랩 음악이라는 컬처 안에서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랩을 뱉는 이 프리스타일 문화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이 제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전국적인 거 안에서 구도자님이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또 유명하기도 했고 또 단순히 유명한 걸 넘어서
나름 이 프리스타일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리는 큰 대회에서도 우승한 이력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거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들이나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퍼라고 보통 해요. 길거리에서 래퍼들이 모여서 서로 즉흥적인 랩을 하는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으로 힙합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야지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프리스타일에 가까운 무언가였는데. 그렇겠다.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라임이나 어떤 규칙성이 없었지만,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리더 형 만나고 크루가 생겨나면서 뭐 어떤 일종의 힙합 랩에서 말하는 어떤 규칙성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했던 가사도 당연히 썼지, 작사도 했지만 내가 했던 즉흥 랩에 라임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프리스타일을 즐기는 래퍼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프리스타일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분 중에 이제 술제이라는 네. 형님이 네. 전국을 돌면서 프리스타일 세미나를 여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주도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사촌 누나가 그 한라대학교 그 레저 스포츠 교수님이라서 네. 방학 기간이라 이제 그 강의실을 혹시 빌릴 수 있는가 해서 그걸 사촌 누나를 통해서 이제 술제이 형의 세미나가 거기서 열린 거죠. 네. 술제이 형하고의 연은 이제 저희 크루 중에 한 명인 친구가 이제 뭐 네이트온으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뭐 어떻게 연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자세한 스토리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술제이 형하고 이제 그때 처음 봤어요. 네. 그 한라대 세미나 첫날. 네. 저는 이제 미리 가서 이렇게 강의실, 제가 이제 그 사촌 누나를 통해서 된 거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 딱 그 형을 처음 봤는데 이 형이 제가 좀 야망이 있어 보였는지 갑자기 자기랑 붙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붙어보자고 한라대 입구 앞에서 앰프 갖다 놓고 네네네네. 그냥 했죠. 전 저거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클래스가 다른 게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시작하고 이 형의 숙소는 저희 집이었어요. 2박 3일을 저희 집에서 이제 지내는데 그 저희 친구 둘하고 네.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좀 그때 허세가 가득해서 그런지 이 형이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잖아요. 네. 근데 뭔가 어떻게 해야 랩을 잘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너무 멋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일절 물어보지 않고 그냥 부루마블 같은 거 같이 하면서 놀고 했는데 이 형이 마지막 날에 나는 전국을 그 세미나 돌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너처럼 나한테 힙합이나 랩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놈은 처음이라고. 근데 본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프리스타일 잘하는 팁을 말해주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때 그리고 사이퍼라는 개념도 말해주시고. 네. 네, 그때부터 제가 집에서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밖에서 사이퍼라는 거를 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리스타일 어떤 제주도라는 로컬 안에서 프리스타일이라는 사이퍼라는 영역을 이제 좀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신 느낌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네, 민망하지만. 네. 네. 그리고 딱 그때 다행히도 술재 형의 어떤 움직임이 네. 굉장히 힙합퍼들 사이에선 핫했기 때문에 그 전국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약간 마이크 스웨거 처음 하는 딱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래퍼들이 프리스타일에 관심을 더 갖게 되죠. 네네네. 사이퍼에 많이 와주기 시작했어요. 약간 힙합 전국 투어 그 당시엔 굉장히 또 매니악한 분야기도 했을 텐데. 네네네. 이게 일단 굉장히 신선한 게,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 매니아 분야 안에서도 매니아틱한 카테고리로 세미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네. 그리고 그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한 인물이 있다는 게 이게 되게 신박하게 들어오는데. 진짜 대단했죠, 그 형님은. 어쨌든 근데 그 인연을 통해서 구도자님이 프리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네. 또 이 제주 안에서 그와 붙어 있는 문화의 사이퍼를 또 열게 되기도 한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건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술제이 형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 어떤 도움이냐면 그 당시에 프리스타일 데이라는 프리스타일 타운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 술재희 형이 장이었는데 네. 회원이 굉장히 많았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에 저를 제주 프리스타일 게시판의 운영자로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로컬 안에서는 위상이 좀 생겨버린 거죠. 그렇다. 네. 그래서 제가 사이퍼를 할 때마다 연역을 거기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 네. 제주 게시판에. 그리고 저를 모르지만 이 사이퍼를 참여하고 싶거나 프리스타일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 출신 친구들이 거기에 글을 올리면 제가 답장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도 안에서의 사이퍼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술재행이 없었으면 그게 조금 좀 더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근데 이 오프라인 낭만이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우연과 필연 사이에 약간 이 전개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프리스타일 래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어떻게 네. 보면은 그 고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대회에서 네네. 우승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대회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도 좀 네. 그 대회 프리스타일 데이라는 대회가 네. 매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술재 형이 저한테 계속 나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계속 안 나갔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뭐였냐면 그 비행기 공포증이 제가 있어가지고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게 배가 조금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거절하는 게 가장 컸었고 두 번째로는 뭐랄까 긴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간. 약간 지역을 대표하고 나가는 건데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안 갔는데 감사하게도 술재 형이 저를 되게 좋게 봐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오라고 하다가 저 기억엔 한 5번 정도 제가 안 갔거든요. 5년 정도를 안 가다가 마지막으로 전화할 때 내가 너한테 나오라고 하는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멘트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이거마저 안 나가면 좀 그렇다. 네. 약간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너 이번에 꼭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나가기도 얘기를 했으니까 뭐 나가야지 뭐 별 수 있겠어요. 해서 이제 나가기로 딱 했는데 그때 같이 맞물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뭐 반대 막 운동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자주 갔던 라이브 카페의 주인 누님이 이제 그 한 번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던 분들을 이제 그 라이브 카페에서 이제 그분들끼리 어떤 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빌려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알게 됐고, 네. 그 누님하고 그 라이브 클럽 패밀리를 따라서 강정마을 직접 가보기도 했고, 그 현장을 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시청 어디라고 하지? 지금의 탐앤탐스 네. 있는 거기.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약속이 있어서 거기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시청 벽화가 있고 지금의 올리브영이죠. 네네네. 근데 그때는 올리브영이 탐탐이 네네. 오히려 거기였잖아요. 네. 근데 딱 진짜 거기 딱 섰는데 시청 벽화 쪽은 그 반대 집회를 한다고 했었나 봐요. 네. 무장한 경찰들이 쫙 서 있는데 반대쪽 탐탐에선 투명 유리였는데 사람들이 되게 웃는 얼굴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삶을. 근데 그게 저 입장에서 양쪽으로 그 괴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엄청 좀 인상 깊은 장면이 되어버렸구나 그 뷰가. 그렇죠. 네. 머리에 박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같은 하늘 아래 너무 다른 어떤 무언가를 봐버려서 네. 강전마을을 한번 더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전마을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젊은 날의 치기로 제가 이런 대회 나가는데 네. 우승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어떻게 소감적으로라도 하면 네네. 되게 만화 같은 스토리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후회했죠. 왜 나 스스로 자꾸 짐을 1등을 해야만 하는 이유로 계속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승을 해버렸던 거군요. 해버렸죠. 네.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실제로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어떤 조금 약간 듣기만 해서는 잘 안 그려지는데 네. 약간 뭐 수상 소감 발표할 때 제주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네.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제가 민주투사가 되는 느낌이 돼버렸어요. 네네네. 왜냐면 이게 랩 배틀 대회가 예선하고 본선이 다른 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참가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선을 하고 나서 8강까지 추리고 한 달인가 2달 후에 본선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본선 날 일단 하기 전부터 지치죠.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이미 그때 제 상태는 너무 지친 상태,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상태인데 꼭 해야 되는 얘기라는 거는 머릿속에 약속을 했으니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상소감인데 그럼 수상소감을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네. 064 얘기를 잠깐 하고 나서 네네네. 바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강정만 그 대회에 있으셨던 분들. 네. 그러니까 뭐 연락처 주고 받았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거기 있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뮤지션 분들이 이제 뭐 계속 주기적으로 전화를 할 때마다 지금 강정만 상태 어떠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후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나 보다. 네, 그 소감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멋쩍었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이게 어쨌든 연례 행사 중에 그 문화를 가장 향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합을 하고 거기서 우승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제주 대회가 아니라 전국 대회잖아요. 네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래퍼 구도자로서 약간 제주 힙합 아티스트의 위상을 되게 그러니까 본인의 제주도의 안에 클라웃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기도 했겠네요. 그렇게들 생각을 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네. 그 당시에 저는 술제이 형한테 미안함으로 접근을 한 거라 네. 그런 생각 자체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어쨌든 그 전국 단위에서의 어떤 기념비적인 행사에서의 우승이 조금 더 뭐 이 힙합씬 안에서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로 이어지지는 않았나요? 어쨌든 이름값이 좀 알려지는 거니까. 있었죠. 네. 근데 제가 끊었죠. 그러니까 그게 끊는다는 말이 뭐냐면 뭐 연락을 끊었다던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대회를 하러 올라가고 나서 봤던 어떤 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활동하는 놈이 커다란 곳에 가서 봤던 뷰들이 제가 그때 좀 서툴러서 그런지 낭만적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제주도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이 오더라도 그냥 정말 친분 관계로만 가고 어떤 작업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분명히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바라봤던 어떤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서는 약간 환상이 꺼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실망감이 생겼다고도 표현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던가 결코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활동을 할 때에 익숙한 어떠한 좀 서로 경쟁은 하는 듯하지만 되게 여유로운 어떤 바이브가 있는데 그곳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들은 기회가 된다고 저도 인지를 했는데 저라는 사람하고 맞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힙합 아니잖아. 그 당시에는 나랑 맞지 않은데 왜 해?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지금 와서 그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힙합 아니잖아가 여전히 지니고 계셨던 또 힙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 사건을 기점으로 이렇게 일부도 슬슬 정리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 프리스타일 뮤지션을 넘어서 랩 뮤지션을 넘어서 네. 힙합 아티스트 그러니까 힙합이 지금 어떤 인간 구도자의 삶에 준 영향이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돌이키고 반추했을 때 네. 좀 힙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좀 20대 30대의 이야기인가요? 네. 네. 거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힙합을 접한 것들이 좀 본인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서 일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흔히 말하는 20대에서 30대는 그 사이는 뭐 당연히 3, 40대도 마찬가지고 뭐 1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춘이라는 게 굉장히 밀도 있게 압축된 어떤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기간에 나로 살 수 있었던 매개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 당연히 우리 모두가 나지만 네. 나라는 거에 대한 고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 네. 그 너지만 너도 나. 예, 이런 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 있잖아요. 네. 세상이 너무 힘들기만 한 건 아니구나, 지옥이긴 한 건 아니구나라는 네 그런 것들에 저에게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도자로서 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매개체, 네. 컬처 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너무 인상 깊고 약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잘 들었고 네. 그러니까 1부 이후에 2부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아티스트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이 제주 안에 어떤 공연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뭐 가게를 운영하셨던 이야기들이라던가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가서 콘텐츠 기획을 함으로써 현재 본인이 약간 지역에 대한 애착, 문화에 대한 애착을 펼쳐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중점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We're gonna touch the sky. 1부에서는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플레이어로서 활동해온 구도자님의 이야기를 네. 많이 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무대 밖으로 나와서 네. 조금 더 이러한 공연들도 만들고 예술문화 관련된 전반적인 콘텐츠도 만드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의 서포터 역할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플레이어, 뮤지션으로서 그만두고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네.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강정말 얘기할 때 그 라이브 클럽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게 재즈 라이브 클럽인데 네. 좀 재밌게도 매주 목요일마다 오픈 마이크가 열려요.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의 오픈 마이크인데 누구나 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예요. 네. 그런 자리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가가지고 막 이제 라이브를 하죠. 좋다고 그냥 재즈 아티스트 분만 계신데도 좋다고 막 하다가 네. 거기가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문을 닫게 되니까 뭔가 아지트가 사라진 느낌이 들어서 네네네. 내가 여기를 좀 그러니까 많은 추억이 들어간 공간인데 여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네. 바로 인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워낙에 공연이 그런 라이브 클럽 자체 운영이 좀 바쁜 것도 있었고 네. 뭔가 해소가 돼버리는 어떤 부분도 있어서 어느 날 양치질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네. 나 이제 랩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네, 아,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후에 랩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기점으로. 네, 그냥 뭐 노래방 가서 랩하거나 뭐 네네. 그런 건 있죠.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다 그 변곡점이 되는 순간에 대한 장면의 기억이 되게 뚜렷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인수하셨던 재즈 클럽은 네.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기에 이렇게 힙합한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연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처음에가 그 재즈 라이브 클럽이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마다 오픈 마이크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저희 동료 중에 한 명이 거기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오픈 마이크 날 우연히 갔는데 네네네. 예, 랩을 하니까 재밌어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갔죠. 네. 가니까
이제 랩을 막 신나게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 재즈 클럽 사장님이 이제 누님 아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네가 힙합에 관심을 막 가졌을 때였어요. 재밌게도. 네. 그래서 사이퍼도 오시고 사이퍼 할 때도 하면서 저희 064 그때 064로 활동할 때인데 064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한 달에 한 번 힙합 데이라는 이름을 해서 너희가 한번 섭외하고 공연을 한번 꾸려봐라 하면서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하고 오픈 마이크도 올리고 그 매 주마다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 공연을 거기 라인업으로도 서고 네네네. 이거를 계속 한 3년인가 4년 정도를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이제 여기가 닫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지트가 사라지는 느낌이라 제가 인수를 받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네, 1년 정도 똑같은 그 이름으로 네. 블루힐이라는 곳이었는데 네. 똑같이 저도 블루힐이라는 이름으로 네. 간판 그대로 공간 그대로 네. 운영을 했죠. 네. 근데 이렇게 인수받은 이후에는 뭐 기존의 재즈 라이브 카페보다는 조금 네. 더 구도자스럽게 그리고 네. 그 곁에 있는 친구들스럽게 변모해가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 라이브 재즈 클럽 카페가 전개가 되었나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제가 운영을 하게 되니까 랩을 하는 친구들 또는 힙합 문화를 향유하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오게 되니까 네네네. 거기에 원래 계셨던 재즈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점점 안 오시게 되더라고요. 이건 너무 어쩔 수 없는 네, 거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아예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공간이 되길 원했는데 뭐 계속 힙합 하는 친구들만 오니까 근데 그게 또 고마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공연이나 이런 거를 기획할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네. 그러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시즌으로 도약하게 된 그런 정확합니다. 또 시발점이 네네. 됐었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이름을 바꾼 이후부터는 조금 더 라이브 클럽 공연이지만 사실은 이 제주 컬처 안에서 약간 힙합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네, 변모가 강해. 된 과정이잖아요. 네.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었나요? 대체로 일단은 플레이그라운드, 그러니까 오픈 마이크라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낭만이 넘칠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오픈 마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공연을 여는데 당연한 그 클럽 이름으로 내는 공연들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는 저는 의식적으로 래퍼들과 싱어송라이터라던가 이런 분들을 같이 섞었어요. 좀 너무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네네네. 그리고 외적으로 힙합 안에서 이 힙합 뭐랄까 기획 같은 거라면 네. 저 혼자 했다기보단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일단 힙합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MC 세이모 형님이 기획을 하신 거고, 힙합 포럼, 네. 네, 저한테 이제 이 공간에서 힙합 포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열어도 되겠느냐 네. 하면서 이제 오케이, 전 좋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대신에 저가 이제 2부 호스트가 거기서 호스트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범이라는 친구와 GK라는 친구가 그거를 기획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저는 거기서 호스트도 서고 이제 뭐 이런 좀 약간 원래 다 아는 사이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했고 그다음 저 개인적으로는 게릴라 공연이라고 해서 네. 최대한 날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는 관객들도 하는 아티스트들도 언제 할지 모르는 공연.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만 네네네. 하는 그런 긴장감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카카오톡으로 제주도에 있는 대다수의 래퍼들을 다 초대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네네네. 인원수가 채워지는 순간 내가 날짜를 말하고 바로 공연을 뛰는 그걸 날짜를 공지할 때는 한 이틀 길면 이틀 안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네 그런 공연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흑인 음악
연구회라고 네. 좀 너무 부끄럽다 이름이. 이름은 되게 멋있네요. 아니 너 좀 학구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흑인음악 연구회라고 해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그 공간에 불러서 그 흑인 음악, 그러니까 힙합만이 아닌 뭐 R&B부터 시작해서 가스펠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즌 2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힙합의 장 네. 문화가 열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물론 플레이어로서는 한 발자국 멀어지셨지만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네. 어떤 새로운 힙합의 전개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사실 이렇게 조금 낭만적이고 이렇게 좀 진취적일수록 이렇게 듣기에는 또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겪었던 고충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네, 좀 네.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는 있는데 네네네. 고충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네. 그 재밌게도 그 아티스트의 이름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즈 클럽에 제가 이제 오픈 마이크라던가 제가 그 가게를 운영하기 전 네. 가면 항상 그런 공간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늘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되게 좋은 음악. 근데 이거를 사장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기서만 와서 우연히 듣고 싶은 어떤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운영하게 돼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아티스트 분을 섭외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리허설 시간인데 제가 이제 음향도 제가 보고 엔지니어링을 제가 보고 있어서 엔지니어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분은 이제 목을 푸고 계셨는데 네.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 아티스트 분이었어요. 아, 네, 우연의 일치로. 네, 그런 아름다운 예가 있고 보통 고충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네. 이건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건데 저희 그 가게만이 아닌 모든 형태의 공연에 리허설 시간 지키는 거. 리허설 시간 지키고 원래 정해진 약속 지키는 거. 만약에 안 지켜진다면 하루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네네. 그것들은 정말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게 사실 그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유추가 되었거든요. 저도 사실 무언가를 꾸리고 만드는 사람으로서 네.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적지 않아 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것이 약간 여기 좀 정신적으로 주는 데미지가 또 어떤 느낌인지도 네, 또 상당하죠. 알다 보니까 네.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또 어떤 새로운 장을 만들고 어떤 무대를 만들고 어떤 공연 기획을 만들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힙합 컬처를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가게를 운영하는 또 와중에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 힙합과 관련된 혹은 더 그걸 넘어서 예술 문화와 관련된 어떤 담론을 만드는 그런 콘텐츠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지금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1년 전까지는 재면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떤 힙합 아티스트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이런 팟캐스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힙합을 접하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제일 중요한 라이브 이거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달에 2편 정도씩 올릴 계획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멘소에서 골방 랩소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힙합만이 아닌 다양한 예술 분야를 같은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촬영분도 지금 찍어놓고 있고. 그럼 이 골방 랩소디도 아까 말한 그 라이브 클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 이제 작업실이 따로 있는데 보통 그 작업실 방이 2개인데 커다란 방이 2개인데 그 중에 한 공간을 스튜디오화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재밌는 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요. 그 작은 방에서 할 수 있는 음향적인 특히나 아티스트면 뮤지션이면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지금 낙가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락커인데 재밌게도 네. 저 사촌이거든요. 네네네. 이 사촌한테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또 찍고 그래서 비율이 거의 반반이에요. 낙가밤에서 찍는 거 저희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 이 골방 랩소디를 하기 이전에 이 낮과 밤을 사촌 동생분에게 약간 어떤 인계하는 그런 과정이 네네네네. 또 있었구나. 네네. 그건 아무래도 좀 그 유지 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게 당연히 이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늘 적자였어요. 그래서 늘 바깥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가게에 퍼붓는 느낌이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뭐 되게 즐거웠죠. 네네네. 보람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하게 인계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저는 이미 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빵집을 운영하시는데 네. 요거를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물려받기로 이미 네. 얘기가 된 상태에서 생각한 것보다 2, 3년 정도 더 빠르게 빵집을 가게 된 거예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무언가 큰 거를 기획하고 나서 끝나게 되면은 전신에 진짜 근육통에 이제 탄력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두통인데 그 두통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 그때 낮가밤 옆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공연이 끝나서 편의점 가서 두통약을 사고 집에 간 다음 먹어요. 그리고 다시 낮가밤으로 다시 갈 때 당연히 그 두통약을 안 가지고 가죠. 두통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또 끝나면 또 편의점 가서 또 먹어요. 네. 하다 보니까 집에 약이 산처럼 쌓였는데 어느 날인가 부모님께서 우연히 저 없을 때 집에 오셨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산더미처럼 쌓인 두통약을.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 너 그냥 그러지 말고 빨리 우리 저 가게 와가지고 이제 물려받을 준비해라. 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인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애초에 낮과 밤은 그 힙합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서 네. 투자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네. 이 투자 개념의 공간이나 장이나 콘텐츠가 네. 낮과 밤에서 이 골방 랩소디로 이전된 그런 느낌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골방 랩소디는 제가 리더가 아니고 제가 먼저 하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 지금 골방 랩소디를 하고 있는 동료에게 맨 처음에 내가 예전에 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혀 없다. 네네네네. 너희가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제의를 했죠. 그러니까 같이 하자가 아니고 네. 제의를 해서 이 친구가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음향적인 부분에 좀 약간 그게 필요해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도와주다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혹시 그 제의를 하셨던 그 무리는 네. 이 운영하셨던 라이브 클럽 네, 안에서 자주 교류하던 네. 그런 아티스트. 멤버들일까요? 네네네. 사실 그럼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네. 어떤 주체나 아니냐의 차이일 뿐 약간 구도자의 어떤 레거시가 이어져가는 그런 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제가 리더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프론트맨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네,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 것도 있고. 그럼 어찌됐든 이 일련의 과정 안에서 네. 플레이어로서도 활동하고 이 무대 밖으로 나와서 네. 이 무대를 만들고 관련된 어떤 컬처를 네. 유지 혹은 흥행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던 거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나눈 이 시간 안에서 네. 그 오프라인에서 왕성하게 무대를 활동했던 시기 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플랫폼도 많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어떤 행동 생활 양태 어떤 기기, 여건, 인프라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완전 맞겠죠. 네. 그때 보셨던 이 공연 문화 컬처 혹은 안에 이 힙합 아티스트 네. 그리고 오늘날 제주도에서 보여지는 어떤 공연적인 공연 문화의 양상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티스트 네. 이 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들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네. 이건 저의 개인의 관점일 뿐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오프라인적인 부분은 거의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랩 한정으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댄서들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DJ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힙합 DJ로서는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랩인 경우, 그러니까 저가 랩을 했었으니까 랩인 경우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무게가 더 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온라인으로 무게가 가게 돼서 장점은 그 지역에 얽매이지 않게 됐죠. 네. 왜냐면
타 지역 사람들하고도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생동감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동감.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랩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그날 공연을 망치잖아요. 그리고 그날 시청을 돌아다니면 어제 도자형이 랩 구리더라. 도자형 랩 구리더라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하면 개쩐다. 오늘 죽였다 약간 이런 느낌. 죽였다. 스피냈다 아주. 네. 해서 그 얘기가 저한테는 삶인 거예요. 라이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 행동 거지도 신경 쓰게 되고 좀 더 힙합적인 게 어떤 건지 생각하게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겨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바깥에까지 아웃풋이 생겨나는 어떤 무언가. 근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글쎄요, 집에서 계속 온라인만 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는 대다수가 결국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깥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본인이 하는 분야든 아니든 간에. 근데 그랬을 때 아웃풋은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말씀 주신 그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네. 현장 안에서 말 그대로 어떤 유무형의 무언가가 주고받는 그러한 네, 것들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여러 가지 이유와 어떤 시대적인 변화상 네. 그런 것들이 좀 다소 죽어가고 말소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랩을 못해서 나를 차갑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면 절망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라도 다시 한번 더 그쵸. 갈고 닦을 거고 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음악이나 무대 준비를 넘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삶의 루틴이자 양식이 그렇죠. 되어가는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확실히 이렇게 조금 뭔가 온라인화 되어가면서 이 아날로그스러운 것들의 중요함이 되려 귀추가 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네. 비단이 힙합 신 음악 컬처를 넘어서 조금 더 좀 전범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참 인상 깊은 게 어찌 됐던 말 그대로 무대를 섰냐 안 섰냐 네.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 네. 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이 힙합과 음악과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 주신 그 생동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려움도 많았다고 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극히 생계와 소득 입장에서는 되게 출혈적인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네. 뭔가 저희 팟캐스트의 이 메인 담론도 제목을 보시면 알다시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가,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뭔가 마이크를 쥐고 있을 때나 이렇게 마이크를 내려놨을 때나 네. 이렇게 구도자님께서 정의하시는 혹은 행동하시는 네. 이 힙합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고 유지해 나가시는 네.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동료들하고도 만나면 간혹 얘기를 해요. 왜 하는지. 너는 왜 하니? 나는 왜 했니? 뭐 이런 얘기. 근데 결국은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나 원래 그런 놈이니까. 내 세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알을 깨더라도 또 알이 또 있으니까 이 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 나가면 내가 하는 랩에 따라서 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것들이 너무 당연한 삶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이제 랩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힙합이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저는 아직도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 랩을 하거나 또는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또 그 우리 와닿는 얘기가 있다. 그 무협 소설에 무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인데 근데 무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안에서도 얘기를 해요. 무림이 대체 뭐냐? 네. 무림이 있으면 무림이에요. 내가 힙합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힙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힙합이 사라지는데.
구도자님의 세계관 안에서의 당연하죠. 이야기죠. 네.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자각하기 때문에 세계는 유지가 되는 건데 나의 세상은 내가 안 하면 나의 세상이 사라지는 건데. 방금 말한 이야기가 되게 조금 와닿는 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페이보릿으로 좋아하는 래퍼 중 한 명이 스윙스인데 네, 네. 스윙스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맥락으로 이 힙합을 커뮤니티로 네.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굉장히 무림과 일맥상통한 느낌을 맞아요. 지금 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제가 뭐 랩이나 뭐 힙합 음악과 관련된 무언가를 종사하지 않았지만 네. 이 컬처, 이 문화로서의 힙합에 대해서 삶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네, 네. 저는 솔직히 뭔가 항상 겁도 많고 어떻게 비춰지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열등감이 되게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네. 뭔가 자유롭고 솔직하다기보다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이룩해 나가는 네. 그 힙합의 멋이 네. 저도 많이 귀화가 돼서 뭔가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 과정을 걷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어지고 이어져서 저한테는 결국 이게 커뮤니티면서 동시에 태도인 것 같아요. 정확해요. 저희 태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 태도가 사실 저희 팟캐스트 이 담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태도가 저한테는 힙합과 거의 동의어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네. 내가 이런 사람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나간다, 네. 바뀐다, 혹은 이뤄낸다, 네. 증명한다. 네. 사실 정답은 없지만 각자만의 멋에 다가가는 그 과정을 네. 유지하고 향유하는 게 어떤 제가 생각하는 태도로서의 힙합인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물론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티키타카를 나눌 수밖에 없지만 언어로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주파수라는 게 공유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오늘 되게 약간 멋진 어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약간 브라더후드 씻으로 형님을 만난 네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읽어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이 지역 로컬 안에서의 어떤 그 스피릿에 네네. 저도 도움이 된다면은 되게 일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좋죠. 같은 맥락으로 제가 구현하는 힙합의 어떤 아웃풋으로서 네.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되어 있거든요. 오.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좀 준비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싶으면서 네. 뭔가 이렇게 주저리 힙합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온 어떤 삶의 과정이나 굴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도자님께서도 약간 과정을 복귀하고 반추함으로써 뭔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상기됐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앞으로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이 사실 주저리 길어지는데 저는 아까 말한 그 친구들이 그 구도자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서는 것부터 네. 그 아날로그 시대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결을 나누는 네. 그런 일련의 문화 소통, 생동감, 네. 오프라인의 이 부대낌에 대한 로망이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불강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걸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뭔가 저만의 또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뭔가 좋죠. 이 안에서 제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 더 뭔가 즐거운 날들을 또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라. 뭐 이를테면 저를 요새 그 플레이어는 아닌데 플레이로서의 어떤 힙합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친구가 이제야 막 대학에 들어간 친구인데 디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이퍼를 열어요. 요새는 되게 드문 건데 열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요. 놀러 오라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40 다 돼가잖아요. 근데 이제 20대, 그러니까 20살 차이예요. 근데 저한테 플레이어로서 놀러 오라고. 근데 이 관계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끊질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예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해도 이런 친구들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죠. 네네. 생동감을 주는 친구. 그러니까 아까 요즘과 예전에 비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생동감 있는 친구들은 늘 뭔가 되게 빛나고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왕이 돼야지. 너네가 모두가 왕이 돼야지. 네. 왜 자꾸 뭔가 뮤지션만 되고 그런 거랑은 당연히 래퍼는 이제 되게 훌륭한 뮤지션이 돼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힙합이라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거면 너가 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막 허세 가득한 그런 게 아닌 너 스스로 읽어내려고 하는 어떤 관계.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세계지만 만났을 때 분명히 섞이는 게 있잖아요. 같은 무언가, 네. 말로는 설명 못할 무언가. 네. 그게 중요하다고. 네, 그러면 원이 굉장히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커다란 하나의 원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좀 힙합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티키타카를 했잖아요. 네네. 뭐 어떤 태도, 커뮤니티, 그리고 나아가서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지역을 거점으로 문화를 일구고 만들고 또 안에 속해 온 상황에서 그리고 그걸 유지해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부도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 로컬 문화, 제주의 로컬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뭔가 저희가 이걸 갈무리 짓기에 앞서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컬 문화가 그러니까 힙합인 경우지만 네. 여기서 뭔가 재밌는 것들이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로컬 문화의 아주 근본적인 어떤 무언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다수가 그러니까 로컬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로컬 안에서 형성된 그냥 당연한 문화인 거잖아요. 근데 힙합인 경우는 이상하게도 20대가 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넓은 곳으로 가버리거든요. 뭔가를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제 생각이지만 이 로컬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재밌는 거는 저가 활동할 때까지는 이 로컬 문화에 오히려 되게 그 뭐랄까 좀 로컬 문화 키워야 돼라는 래퍼가 훨씬 더 많았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저 생각에는 진짜 소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인 건데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 재미가 없다. 여기가 재미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재미가 없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 친구들이 여기서 재밌는 거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올라간다가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재미가 없다면 나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재미거리를 제가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말대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내가 재밌게 만들어야지 뭐. 그래서 이제 저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해나갔는데 재미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로컬 문화가 근데 이제 저만 생각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좀 더 이제 넓게 간다면 네. 저는 이 재미난 것들을 모두가 그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랑스러운 것, 자부심. 네. 뭐 이를테면 저희 064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힙합은 특히나 그런 거 많이 해요. 티를 자기네 이제 그 마크 달고 한다던가. 네. 뭐 아니면 어떤 배지, 그러니까 어디든 착용할 수 있는 나도 이제 이것의 일원이다라는 어떤 그런 소속감도 있을 수 있고, 네. 다른 지역에 자랑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형성이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동기부여를 다들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육지 가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네. 올라가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도 되는 놈만 돼요. 네네. 어떤 특정한 여기서 뭔가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오고 공연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여기서 이미 되게 재미난 걸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재면소로 예를 들자면 저희는 라디오를 하는데 이거를 무슨 뭐 어떤 문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거는 솔직히 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네.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재미 보자.
그리고 이거 보고 재밌다. 우리도 해볼까? 너네도 해. 그 나도 거기 가고 또 반대로 해서 이제 점점 이게 좀 산발적으로 이제 해야 저는 로컬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호스트님, 그러니까 저 삼방님도 네. 뭔가 좀 그런 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삼방님의 생각도 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비관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만큼 약간 산적해 있는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로컬 문화, 지역 문화 활성화라는 게 어떤 개인의 니즈이지 어떤 의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또 강요할 수는 없어서 말씀 주신 아까 말해주신 재미거리나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올라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를 해요. 사실 이거는 문화를 떠나서 제주도가 좁다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잠자는 곳만 바뀌고 일하는 곳만 바뀌었을 뿐 이 루틴이 그대로인 경우는 굉장히 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명백하게 어떤 인프라적인 차이란 게 또 있긴 있다 보니까 올라가서 바뀔 놈들한테는 진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는 해요. 네. 물론 그런 말씀 주신 해결책처럼 그거를 여기서도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그 효율과 속도와 그리고 지속적인 거에 대해서 분명 차이가 있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아름아름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혼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떤 지방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향유하려는 많은 곳들에 지금 고착화된 문제라고 저는 감히 생각은 하는데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서울에 과포화가 되어 있으니까 특히나 이쪽 카테고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지역 안에서의 문화나 놀거리 컨텐츠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걸 즐기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무언가 재미난 것들을 시도하고 저변을 늘려나가자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알름알름 했던 적도 있는데 곧 좌초되긴 했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의 의지의 부족도 있겠지만 뭔가 이 집단의 유지력에 대해서 느꼈던 어려움이었어요. 지속에 대해서. 모두의 마음이 나와 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자발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건 저 개인의 이 미약한 제가 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힙합에서 또 굉장히 좀 재밌는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던 문화나 요 특색 중 하나가 되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라이징 스타가 나타나서 약간 금의 환영을 하듯이 지역으로 돌아온 다음에 거의 자선 사업에 가까운 느낌으로 아예 지역을 때려 부수듯이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내가 원하는 장면을 보려면 저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바라봤던 것 중에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어떠한 그 가치관에 맡겨야 되는 위험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로컬 문화를 부흥하기 위해서 의무가 아니니까 이 친구들이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 로컬 출신 친구들이 똑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내려오기보단. 그리고 산마님이 말씀하신 그 라이징 스타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로서는 크게 막 어떤 여기가 막 되게 들쑤셔진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지 않았어서 근데 이제 다만 산발적으로 무언가를 행한다 해서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플레이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 향유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친구들이 로컬에 대한 즐거움 또는 자부심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게 라이징 스타인 거고. 네, 맞아요.
즐거움은 조금 다른 형태라고 보는 거죠. 네.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지금 시대랑은 좀 맞진 않지만 예전에 공연을 할 때 트루 사이트로 공연을 할 때 관객이 엄청나게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네네네네. 우리는 여고생 아는 여고생이 없는데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멤버 중에 한 명의 여동생이 우리가 이제 만든 곡 이제 녹음을 한 거를 학교 방송 시간에 틀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네 그 친구들이 그걸 들었을 때 뭐 되게 멋있게 느꼈는지 보러 네. 오더라고요. 네. 보러 오고 그 중에 몇몇은 랩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래퍼가 어느 정도 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격이 되면 일반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눠버리더라고요. 그 거리감을 느껴버린다는 네, 말씀이시구나. 조금 더 직업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 네네네네.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동네 형, 동네 오빠가 아니고, 아니 동네 친구가 아니고 아티스트. 네. 그러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의 음악을 좋다라고 인지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가면 또 이거는 조금 살짝 좀 멋이 없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실력 이전에 동등한 아티스트라는 인지를 잘 안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뭐랄까 그 조금 이름이 알려진 친구가 있더라도 그냥 아티스트 뮤지션으로 바라보지 이 로컬에서 뭐랄까 나도 여기를 더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그 좀 동기부여가 전혀 없어서 그나마 좀 됐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뭐 재매소 같은 데서 이제 라디오를 해요. 근데 라디오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별거 아닌데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의 애니메이션은 뭐 이런 진짜 그런 얘기 아니면 AI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좀 재밌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 웃고 떠들기엔 재밌는 형태의 네네. 주제죠. 네. 어떤 로컬 문화 자체에 이바지하는 내용은 결코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이게 로컬 문화에 이바지하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접근성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라디오를 내서 문화를 알리자 이전에 해야 될 건 라디오는 누구나 할 수 있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놀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도 골프 다 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골프는 돈 좀 있는 어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골프를 다 치잖아요. 네. 그리고 노래방도 그냥 노래방이 아니고 이제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얘기들 깜짝 놀란 게 그 헤드셋 끼고 무슨 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노래 대결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냥 일반 젊은 친구들도 다 하고 있다는 건 라디오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라디오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고 가장 로컬적이면서 가장 아날로그하면서 가장 쉬운 거가 저는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라디오 하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마이크와 노트북이나 PC만 있으면 가능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재밌게 자기네끼리 웃고 떠드는 거를 파일화해서 친구한테 들려주는 거지. 그 친구가 재밌대. 너도 한번 해볼래? 해. 재밌네. 이거를 학교 방송에 틀어 그냥. 재밌네. 이게 그 집단이 모두가 안 하더라도 뭐 2그룹, 3그룹 정도만 그걸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음악, 로컬 음악, 그 파장은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로컬 내 거 좀 제가 이제 뭔가 믹스테이프든 아니면 어떤 일정한 앨범 CD든 그걸 뽑아가지고 쇼케이스 하고 이런 것도 되게 낭만 있고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티스트들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 회의적이에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멜론이라던가 이런 데 올려가지고 나오는 저작권 수입도 우리 여기 출신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해도 진짜 한 달에 정말 들어오는 돈은 정말 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저라면 만약에 본인이 제주도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파일을 키워야지. 매력적이어야지. 근데 뭐 랩 주구장 랩 되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랩만 계속 한다고 해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워낙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쇼미더머니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점은 가리온 형님들이 옛 이야기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홍대에서 시촌까지 깔아놓은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 계속 무언가를 파일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명제였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힙합 음악을 알잖아요. 언더 래퍼 이름 아는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네. 근데 바깥에 래퍼는 사라졌어. 재밌는 부분인 건데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해지니까 결국에는 굉장한 퀄리티의 래퍼들만 살아남는 시스템이 됐다고 봐요. 마치 이건 대기업이지. 예. 다 날고 뛰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는데 뽑는 건 5명만 뽑는데 나머지 95명은 되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패배자 보듯이 보잖아요. 저는 이게 쇼미더머니라던가 이런 게 미디어에서 나왔을 땐 더 이상 우리는 막 헝그리 정신 얘기하지 않고 금목걸이와 롤렉스를 찰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건 소수.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도 자생하고 뭔가 되게 활기를 띠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전 로컬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도 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화된 상태라 로컬에 자부심이 있어야지. 제이통 부산 제이통 하면 바로 부산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제이통이 가사에 부산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기도 했지만 제이통은 부산에서 활동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라이징 스타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부산 출신 래퍼들이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 거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는데 여기도 근데 제주도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죠. 섬이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언젠간 한 번은 넓은 땅을 간다라는 어떤 그것들이 그런 거를 자생하는데 좀 방해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로컬을 재밌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고 3번님 말한 이런 거를 근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됐는지 알 것 같거든요. 예. 님만 잘못해서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 이건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동아리랑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뭐냐면 저 힙합 동아리, 흑인 음악 동아리도 이제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열심히 하는 애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동아리거든. 그쵸. 대학은 공부하라고 있는 곳이니까. 열심히 안 하는 애한테 열심히 하라고 말을 안 하니까 결국엔 열심히 하는 애도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자기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 산발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열의가 끌어오르는데 얘는 아니야. 그렇죠. 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반대만 해. 너 왜 이렇게 나대? 뭐 이런 얘기들. 못하게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집에 맨날 데리고 와. 매일 데리고 와서 밥 같이 먹고 카드 하면서 프리스타일 해. 늘 그냥 동네 형이야. 동네 형이 근데 얘가 봤을 때 동네 형이 멋있네. 뭔가 멋있어.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멋있고 이 형이랑 하면 재밌는 게 생기네. 그 얘가 형이 되니까 동네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더 많아지면은 전 충분히 로컬이 활성화 된다고 봐요. 어떤 장르의 로컬 문화일지 모르겠는데, 네 활성화는 분명히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한 그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거의 그냥 월드와이드의 영향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말한 그런 조금 더 어떤 생동감, 오프라인의 부대낌 이런 것들의 좀 언택트화를 너무 쐐기적으로 시켜버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산발적으로 키우는 방법론에서마저도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저는 그 인지도적인 스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시로 들었던 게 아까 말한 그런 그 창모라는 아티스트인데 물론 몇 더 있겠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 정체성 본인의 정체성을 거리농으로 두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친구들에게 조명을 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대학 공연에 데리고 다닌다던가 한 번이라도 더 언급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한 그런 미디어 안에서 되게 높은 실력이나 관심에서는 조금 벗어났을지언정 그래도 조금씩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행이면 다행이지만 또 안타까운 거는 과연 그가 없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 사실 굉장히 회의적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풀뿌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무언가를 키워나가서 이게 문화가 되고 활성화되는 건 정말 맞는 방법인데 약간 그 구도자님의 시대와 지금 시대 사이에 그 언택트함의 골과 그 깊이가 너무 크게 자리를 해버린 그거는- 나머지 네, 저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살리는 방법으로마저 가장 효율적인 게 그 인지도인 것 같다라고 저는 귀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네. 이게 제가 조금 예시를 드는 게 그 브랜드를 예시로 들거든요. 정말 이 명품 브랜드만이 계속해서 살아남는 와중에서도 초신성적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급상을 하는데 어떤 특징을 보통 보이고 있냐면은 아까 말한 그 라이징 스타적인 성격을 띤 엄청난 프론트맨이 한 명 있고 그거를 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서포팅 해주는 이 지역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둘이 붙었을 때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림들을 많이 봤거든요. 뭔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긴 싶습니다. 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힙합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뭔가 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살리기 위한 방법도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둘 다 힙합을 좋아하는 매니아이기 때문에 네, 이 네. 지역에 애착을 갖는 거라고 그쵸. 네. 생각을 해요. 그마저도 힙합의 컬러 중 하나니까.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참 즐거웠는데 어떠셨는지 오늘 팟캐스트 하시면서.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힙합퍼랑 대화를 나눈 느낌이에요. 아, 예, 네. 정말.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봐요. 어떤 시련이 있지 않고서는. 네. 근데 좀 반추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뜻깊고, 오늘 되게 예상한 거보다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더 감사하고 약간 훈훈하면서도 뻔한 대화인데 뭔가 응원하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뭔가 같이 혹은 개별적으로 각자 도생이 됐던 협력이 됐던 저희가 바라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저는 제 위치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또 이렇게 구독자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면서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팀 아시들과 스튜디오 팀 아담이 함께 제작한 제주예술문화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스트 삼방이었고요. 게스트로 오신 구도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